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 시와 인권, 교육공동체 주간 12월 8일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10장 양심적 병역 거부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자,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시와 인권 기말시험은 12월 18일 12시부터 13시 사이에 보게 됐습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8일 두 번째 수업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주의 시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문날인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다 했죠. 끝부분에 안 한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152쪽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2개가 있는데 그거 읽고 구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52쪽. 판례 8.3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1 보시겠습니다.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10손가락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 확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 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 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 확인 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서 있어서도 10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 확인 수단 중에서 정확성, 간편성,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 정보와 비교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 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문 날인 제도로 인하여 정보 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고 있는 지문 정보를 범죄수사 활동, 대형사건, 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 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 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 날인 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지문 날인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문 날인 제도는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희, 재판관 전호석이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보시겠습니다.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 해가 아니라 10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를 후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런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기회해 10손가락의 지문 일체를 보관 전산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 수사 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범죄 정보 수집 내지는 범죄 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과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원 확인은 선언함이 마땅하다. 하나, 둘, 세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판례 3입니다.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두 번째입니다. 합헌인데, 판례 2는 합헌인데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두 번째, 구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주민등록법 24조 5항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하여 10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허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원 확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 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문 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 확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10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구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의 본문 지문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지문이라고 해석돼야 하고 같은 제5항 역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10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수집된 지문 정보는 범죄 수사 등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수사 목적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10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행정상 신원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10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수사상 신원 확인을 위하여 지문 정보를 수집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 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 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함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옛날에 국가정보원 옛날에 안기부 뭐 이런 것들이 자기는 민간인 갖다 조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합니다. 거기 좀 159쪽 읽어보겠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시민운동가가 국가정보원의 시민단체의 사찰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간부도 자신에 대한 국가의 사찰을 폭로했다.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설치된 총리실 부속기관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혹독했던 1970년대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마저 사찰하는 시대다. 권력의 유지와 독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비판 세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적어도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밑에 문단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PS회로 텔레비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이 희화화되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세상이다. 불법의 예방을 위해서 불법의 감시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자유 보시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국가정보부에서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영장 없이 민간인 사찰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에 소속된 병사의 양심선언으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1990년의 일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그 정도라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알아보시겠습니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인간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감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개인의 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의 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개인에 관한 무언가를 캐내려 알아내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감시의 목적은 개인의 신상이나 활동 내용 또는 인간관계, 심지어 사상이나 신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미행이나 도청 또는 도찰 등을 통해서 감시가 이루어진다. 감시의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감시의 본질이 본인 모르게 본인에 관한 정보와 사실이 알려지고 공개된다는 점이다. 감시하는 쪽에서는 해당 정보와 사실이 진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와 사실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와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지고 공개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감시받지 않을 권리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사실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인지, 수집,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받지 않을 권리는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사실에 관하여 비밀에 붙여질 권리를 말할 수 있고 견해에 따라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는 소극적으로 보면 본인이 원하여 공개할 때까지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사실에 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사실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후자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는 감시의 대상에 따라서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에 관한 정보나 사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의 생활 공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통해서 보장된다. 이에 따라서 우선 국가는 개인의 생활 공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생활 공간에 강제로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닌 사인도 다른 사람의 생활 공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형이 중죄입니다.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침범은 출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도청이나 도찰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실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감시는 주로 이러한 간접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물론 국가 안보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거에 대한 감시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처럼 주거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감시의 경우에도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국가 안보나 범죄 예방의 공익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주거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공익 목적과 기본권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였고, 그 다음에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통신 활동도 본인에 관한 정보나 사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서 헌법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8조입니다. 통신 활동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비밀이 강조되는 개인의 활동 영역으로 통신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통신활동에 대한 감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대한 감시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활동의 감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녹취나 저장의 기록이 없는 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통신활동의 감시는 이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신활동에 대한 감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위법적인 감시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활동에 대한 감시는 오로지 국가안보나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서 통신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고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통신제한 조치를 남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통신활동을 제외한 인간의 활동, 즉 대화, 거래, 이동, 여행, 이사, 학문활동, 예술활동, 직업활동과 같은 활동에 대한 비밀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감시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녹음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는 그 밑에 문단입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는 개인정보의 비밀도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행위는 이러한 권리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 셋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는 그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서 정보 주체가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개인정보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은 그 목적 자체부터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국가가 사찰 대상에 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은 신상카드를 작성하거나 이를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민간인 사찰의 전형적인 형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행정상의 필요를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민간인 사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비밀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교통 단속을 위해서 골목이나 도로마다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소위 CCTV입니다. 이 CCTV는 개인의 위치와 행동에 관한 정보를 감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CCTV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지만 개인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CCTV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포함되고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이러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로서 CCTV 설치는 그러한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균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외에 공익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CCTV에 녹화된 정보 이용 관리 폐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규제가 아직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개인의 감시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간에도 감시를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간의 감시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감시도 문제가 되지만 사인에 의한 감시, 민간의 감시도 큰 문제다. 배우자의 부정을 밝혀내기 위한 감시에서부터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감시와 노동 통제를 위한 감시에 이르기까지 사인에 의한 감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에 의한 감시는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인에 의한 감시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모두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인에 대해서도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에 의한 감시 피해자는 또 다른 감시나 보복이 두려워서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시 피해자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국가 활동에 의한 감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수사와 정보 수집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에게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그리고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합법적인 직무 수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모든 수사활동과 정보 수집 활동이 합법적인 직무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활동이나 합법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활동 또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적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직무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합법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 수행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후적으로 통제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주관적인 판단 여지를 가능하면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3의 수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우리 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되면은 이걸 많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의 책임. 국가에 의한 감시든 사인에 의한 감시든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한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감시 행위를 수행한 실무자가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문제죠. 실제로 감시를 한 사람은 지시에 의해서 감시를 한 것이지 지시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감시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불법적 감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그 감시를 지시한 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감시를 지시 강요하거나 금품을 대가로 감시를 청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감시에 대한 처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감시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이 불법적인 감시를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다. 불법적인 감시의 주체나 지시자가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불법적인 감시를 척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당연하죠. 누가 검찰이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래서 대통령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독립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시의 책임을 물으려면 검찰이 독립을 해야 돼요. 지금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지만은 일본은 검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정치는 아주 부패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정치인의 부패가 검찰의 감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시를 제대로 합법적인 국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또 감시의 책임을 물으려 그러면 검찰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감시의 위축 효과. 감시를 받으면 사람이 위축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시는 그 자체로 개인의 생활 영역과 활동의 비밀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에게 위협이 되고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에 의한 감시는 개인에게 저항하기 힘든 위협이 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 행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험을 상상해보자.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의 기제가 머릿속에 작동하며 거침없이 자유로워야 할 활동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감시자인지 의심해야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감시자를 의식해야 한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경로를 이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감시 강도가 강화된다면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감시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타일적 객체로 전락하고 만다. 바로 이처럼 인격체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감시가 불러오는 위축 효과 때문에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인에 대한 감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자.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감시를 안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겨레, 좌파신문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에서 보면 국정원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수사를 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시민단체에 가입시켜서 집에 녹화장비를 설치해 드나든 사람들의 확인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 사건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내사라고 주장하지만 정보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주고 시민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집에 녹화장비를 설치해서 드나든 사람을 확인하려 한 정황까지 나와서 위법 수사와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아무개 씨는 한겨레와 만난 지난 5년 동안 월급 형태로 200만원, 성과급 명목을 수십만원 등 총 1억 원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기혁 씨는 부모의 만류로 2002년부터 학생운동을 중단하고 입대했다. 기혁 씨는 기무부대장이 등의 학생운동 전력 등을 캐묻자 불안해서 2007년 1월 기무부대에 학생운동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기혁 씨는 2013년까지 국정원의 내사를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충남에서 학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기혁씨는 2014년 아버지의 캠프장 사업을 돕고 있었다. 그때 기혁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자신은 아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아루오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들이 사업을 제안했다. 기혁씨는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이 내가 나온 대학 출신의 몇몇 이름을 대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해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혁씨를 여러 차례 찾아와서 설득한 뒤 수십만 원의 돈을 전달했고 생활고를 겪던 기혁씨는 결국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옛 운동권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국정원에 전달하는 말을 일을 했다. 국정원은 기혁씨의 활동을 위해서 녹음 장비가 숨겨진 가방을 만들어 주었으며 아루오 사건 때 쓰던 녹음기 안에인데 이게 제일 녹음이 잘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정원이 기혁씨에게 감시하라고 했던 지시한 인물들의 상당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었다고 한다. 기혁씨는 대부분의 기자나 변호사, 노무사이거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공부 모임 정도를 함께하는 등 내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진술서를 쓰라고 할 때 사실대로 쓰니 그렇게 쓰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다시 써야 한다며 진술 내용을 고치게 했고 지시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기혁씨는 국정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50차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16년 6월 달에 기혁씨와 국정원 직원들이 자료 전달 등을 목적으로 공유한 전자우편에는 고대 민주동문회 주요 인사 연락망이라는 엑셀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엑셀 파일에 담긴 32명의 명단에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교수나 변호사 등이었다. 기혁씨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이 입수한 파일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대화를 잘 기억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활동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다. 소위 민주화 정부에도 이런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혁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감시하는 사람들 더욱 활개치기 때문에 언젠가 호기가 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며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기혁씨의 주장에 대해서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교재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자, 양심적 병역 거부와 양심의 자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 들어봤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란 것은 내가 군대를 가면 사람 죽이는 걸 배우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난 양심상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합니다. 자, 173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군대에 기꺼이 가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가?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사람이 되어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생만 허비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군대에 대해서 그리고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다. 각자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문단입니다. 특별히 군대와 전쟁을 싫어하고 군대에 가거나 총을 들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고 군대에 가는 사람이 비양심적이란 뜻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다. 명칭이야 어떻든 자신의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총을 드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심각하게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문제되는 인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관 먼저 알아보세요. 개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이 174쪽입니다. 평화주의 또는 비폭력주의를 추구하는 양심에 따라서 전쟁이나 무력의 행위에 참가하는 것과 군복무를 반대하여 병역 일반 또는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인권은 양심의 자유가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물론 병역 거부나 집총 거부의 양심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인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된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여 병역 또는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심적 거부자의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교적 양심을 넓은 의미의 양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종교적 양심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양심에 관한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상의 징집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위반상 형명죄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결의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국제적 상황과는 많이 다른 입법 태도입니다. 자,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인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심이 뭐냐? 우선 양심이 뭐냐?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양심이 뭐냐?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양심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실정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열거된 개별적인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열거된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의 개념, 즉 양심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객관적인 양심이 있을 수 있느냐? 일상적인 용어 사용에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든지 양심의 털이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그러한 보편타당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에 합치하는 행동을 뜻하고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한 보편타당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서 그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그 밑에 문단입니다.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자유에서 의미하는 양심이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미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히려 양심이란 각 개인이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이란 각 개인이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양심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양심은 옳고 그름에 관한 다른 사람의 양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옳은 일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충돌의 상황이다. 이렇게 양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양심의 주관성과 상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에 설치된 노약자 보요석은 어떤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젊은 사람이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 싶다. 지하철에서 노약자 보석 때문에 벌어지는 어르신과 젊은이들의 언쟁을 떠올려보자.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군대는 어떤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양심에 따르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심지어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심의 문제는 이미 서로 합의된 보편타당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각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로써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충돌 또는 서로 다른 양심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이 존재, 공존할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럼 양심과 사상은 어떤 것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인 도덕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양심에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과 관련되고 사상의 자유는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을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7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사상, 철학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서 그 안에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의 본질적인 표지인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한 사상도 양심에 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양심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인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상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그것은 양심에 포함될 수 있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양심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시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인 것이라서 도덕적인 윤리적 판단이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야만 그것이 양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 윤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남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 가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양심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양심의 핵심적인 표지는 두 가지다. 즉, 첫 번째, 가치적 윤리적 판단. 두 번째, 개인의 인격 성향에 대한 관련성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10손가락 지문 날이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 결정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양심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해도 정의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목소리. 이것이 반드시 보편 타당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심 개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표지 이외에 강력성과 진지성이라고 하는 표지가 추가된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이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으로서 양심의 개념에 절박성과 구체성이라는 표지도 추가된다. 이것은 양심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양심의 범위를 대단히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양심 개념에 따르면 사상은 양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좁은 개념의 양심에는 사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은 뭐 세계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양심의 자유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양심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유다. 여기서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 보편 타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양심을 자유롭게 외부에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인 자유로 한정해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만을 의미하고 양심 표현의 자유나 양심 실천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구분하고 양심 표현의 자유나 양심 실천의 자유인 경우에는 양심을 외부에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개념 정의한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전쟁 참가나 병역 또는 집중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양심 형성의 자유로 한정하는 경우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자유는 인정될 수가 없다. 양심의 자유를 양심 표현의 자유 및 양심 실천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적어도 양심 표현의 소극적인 자유 및 양심 실천의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에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심의 본질상 표현될 수 없거나 실천될 수 없는 양심은 양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표현의 자유와 양심 실천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그 다음에 또한 자유의 본질은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양심 표현의 자유와 양심 실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소극적인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대한 구분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인 양심 형성의 자유든 외면적인 양심 표현 및 실천의 자유든 모두 다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인 양심 형성 자유 또는 양심 표현이나 양심 실천에 관한 소극적 자유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실천의 소극적인 자유에 의해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자유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든 외부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유든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 헌법적인 근거 알아보시겠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도 당연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9조 1항에서 국방,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각자의 양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직접적으로 부과한 병역 의무에 따라서 양심에 반하는 병역 의무조차 잠정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병역 의무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적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